첩 45년, 대륙의 주인이 바뀌고 거대한 폭풍이 동쪽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 그는 자신의 발구발에 중원의 모든 세력을 굴복시킨 정복의 군주였지만 단 한 곳, 고구려만이 그의 앞에서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었습니다. 수십 리에 걸쳐 뻗은 당나라 군대의 깃발은 하늘을 가렸고 요동벌판을 메운 10만 대군의 발소리는 마치 지진처럼 땅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승패는 이미 결정된 듯 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용이 작은 호랑이를 집어삼키기 위해 입을 벌린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단순히 숫자로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대한 소음 속에서 누구보다 차갑고 조용하게 칼날을 세우고 있던 5,000개의 그림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천하의 이세민조차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그 숨막히는 전략과 전율 돋는 승부의 끝을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듣고 싶은 역사 속 전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야기는 당나라 장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당나라는 건국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정관의 치이라 불리는 태평성대를 이룩한 당 태종 이세민은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주변의 유목민족들을 모두 제압하고 천가한, 즉 하늘 아래 최고의 지배자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의 눈에 동쪽 끝에 자리 잡은 고구려는 눈의 가시이자 자신의 위협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었습니다. 그는 치밀했습니다. 단순히 병력만 모은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고구려의 지형을 정탐하고 식량을 비축하며 배를 건조하는 등 완벽한 침공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동원한 병력은 전투병만 10만, 군수 지원 병력까지 합치면 수십만에 달하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국가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면 당시 고구려의 상황은 위태로웠습니다. 영유왕을 비롯한 조정의 대신들은 당나라의 비위를 맞추며 평화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제국과 맞서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연개소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당나라의 팽창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고구려를 집어삼켜야 될 것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라는 이름의 굴종보다는 차라리 부서질지언정 맞서 싸우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조정의 유화책이 나라를 서서히 죽여가는 독약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연개소문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정변을 일으켜 조정을 장악하고 스스로 대망리징의 자리에 오릅니다. 세상은 그를 독재자라 불렀고 당나라는 그를 임금을 시해한 역적이라며 침공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에게 명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고구려의 생존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천리장성을 보수하고 각 성의 성주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고구려 최정예 전력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마무사라 불리는 중장기병대였습니다. 고구려의 철 재련 기술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은 이 기술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병사는 물론이고 그들이 타는 말까지 온몸을 강철 비늘 갑옷으로 감쌌습니다. 화살이 뚫지 못하고 창칼이 미끄러지는 이들은 그야말로 고대 전장의 살아있는 탱크였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은 단순히 장비만 좋은 군대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5,000명의 정예병을 선발하여 지옥과도 같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밥을 먹는 시간보다 말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고 눈을 가리고도 대형을 유지하며 돌격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연개 소문은 이 5천 명의 전사들을 자신의 심장처럼 아꼈으나 결코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 적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비수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645년 4월, 마침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 태종이 친히 이끄는 대군이 요하를 건넜습니다. 당나라 군대의 위용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군이 미처 대비하기도 전에 요동의 주요 거점들을 하나둘씩 무너뜨렸습니다. 계모성이 함락되었고 요동 방어의 핵심이었던 요동성마저 당나라의 신무기인 포차와 충차의 공격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암성 성주는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했습니다. 파죽지세, 대나무를 쪼개듯 거침없이 밀고 들어오는 당나라 군대의 기세에 고구려 전역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당 태종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성들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며 이 전쟁이 겨울이 오기 전에 끝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당나라 장수들은 연개 소문을 비웃었습니다. 제 아무리 대망리지라 한들 천자의 군대 앞에서는 당랑거철, 절망적이었습니다. 요동의 방어선이 뚫리면서 이제 당나라 대군의 다음 목표는 안시성,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고구려의 심장 평양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개 소문은 평양성 깊은 곳에서 차가운 눈으로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령이 패전 소식을 들고 뛰어들어와도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료들이 두려움에 떨며 대책을 물었을 때 그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들이 깊이 들어오기를 기다려라. 덩치가 큰 짐승일수록 덫에 걸리면 더 크게 비명을 지르는 법이다. 연개 소문은 당나라 군대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10만 대군은 강력하지만 그만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식량 소비는 막대하고 보급선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승리에 취해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연개 소문은 요동성 함락 이후 흩어진 패잔병들을 수습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적을 안시성이라는 거대한 늪으로 유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늪의 어딘가 안개 자욱한 산등성이 뒤편에는 아직 칼집에서 뽑히지 않은 5천 명의 강철기병들이 숨을 죽인 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나라 대군은 안시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고구려의 또 다른 명장 양만춘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 밖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고구려가 보낸 15만 지원군이 주필산에서 당나라 군대에게 대패하면서 안시성은 이제 망망대해의 외딴섬처럼 고립되었습니다. 당 태종은 안시성을 포위하고 성보다 높은 토산을질과 백성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늘을 가리는 흙먼지와 밤낮 없이 쏟아지는 돌덩이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북쪽의 차가운 바람을 타고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강철과 강철이 부딪히는 미세한 진동, 그리고 굶주린 늑대떼가 사냥감을 노려볼 때 내뿜는 살기였습니다. 연개 소문의 히든카드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전세를 뒤집기 위해 대망리지가 준비한 5천의 강철 부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전장에 나타날까요? 그리고 승리에 도취된 당나라 10만 대군은 자신들의 등 뒤로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과연 눈치챌 수 있을까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전설이 될 전투의 서막이 올라섰습니다. 다음 편 제2부 강철의 벽과 텅 빈 들판에서 그 치밀한 전략의 실체가 공개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요동의 대지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이 이끄는 제국군은 단순히 칼과 창으로만 싸우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동아시아가 도달할 수 있는 전쟁 기술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안시성 성벽 위에서 내려다본 당나라 진영은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와 같았고, 그 바다 위에는 괴물 같은 공성병기들이 섬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날려 성벽을 부수는 포차가 굉음을 내며 하늘을 갈랐고, 성문을 부수기 위한 충차가 땅을 울리며 전진했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마치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요동성, 백암성을 차례로 무너뜨리며 쌓은 승리의 경험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 기세는 안시성의 병사들을 질식시킬 듯 압박해왔습니다. 이세민은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속전속결. 요동의 혹독한 추위가 닥치기 전에 고구려의 방어선을 뚫고 평양성까지 내달려 왕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 그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이세민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상대하고 있는 고구려의 지휘관, 대망리지 영계소문의 침묵이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영계소문은 전선의 요란함 뒤에 숨어 전쟁의 판 전체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나라 군대가 강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정면 승부로 그들의 예봉을 꺾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구려 전통의 필승 전략, 청야수성을 발동했습니다. 들판을 비우고 우물을 메우며 곡식 한 톨 남기지 마라. 영계소문의 명령은 냉혹했습니다. 당나라 군대가 지나가는 길목의 모든 마을은 텅 비었고, 식량은 모조리 성 안으로 옮겨지거나 태워졌습니다. 당나라의 10만 대군은 거대했지만 그 거대한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식량과 물이 필요했습니다. 영계소문은 적의 보급선을 고무줄처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당나라 군대가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보급의 문제는 서서히 목을 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칼 없는 전쟁이었고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전장의 최전선인 안시성에서는 성주 양만춘이 이 철벽의 방어선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안시성은 천혜의 요새였지만 당나라의 공세는 집요했습니다. 이세민은 성벽을 넘기 위해 흙으로 산을 쌓는 기상천외한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병사들과 포로들을 동원해 안시성 성벽보다 높은 토상을 올린 것입니다. 밤낮 없이 흙포대가 쌓여갔고 토산이 높아질수록 안시성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아졌습니다. 성 안의 병사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로 올라오는 적의 시선에 전율해야 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고구려 조정은 안시성을 구원하기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고연수와 고예진이 이끄는 15만 명의 대규모 구원군이 파견되었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동원할 수 있는 가용경력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당나라 군대와 맞먹거나 오히려 압도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안시성의 병사들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에서 휘날리는 아군의 깃발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극의 사막이었습니다. 주필산 기슭에서 벌어진 전투는 참혹했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은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는 고구려 구원군이 숫자는 많지만 지휘체계가 헐겁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간파했습니다. 이세민은 소수의 병력으로 고구려군을 유인한 뒤 주력군으로 측면을 강타했습니다. 동시에 매복해 있던 기병대가 고구려군의 후미를 끊어버렸습니다. 거대한 15만 대군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휘관들의 명령은 닿지 않았고 진영은 무너졌습니다. 고구려군의 주력은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와해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당나라 군대의 포위망에 갇혀 무기를 버려야 했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안시성 성벽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비군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구원군이 고구려의 주력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세민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주필산 전투의 대승으로 고구려의 야전 능력은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고립된 안시성을 무너뜨리고 텅 빈 평양성으로 진격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당나라 군영에서는 벌써 승전고가 울리고 있었고 장수들은 전쟁이 끝난 듯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평양성의 깊은 어둠 속에서 영계소문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5만 대군의 패배 소식을 듣고도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주필산의 패배를 뼈아프게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적은 승리에 취했다. 그들의 경계는 느슨해졌고 자만심은 갑옷보다 두터워졌다. 영계소문은 알고 있었습니다. 15만의 병력은 소중했지만 그들은 정예가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징집된 병사들이 다수 섞여 있었고 당나라의 최정예 군단과 정면 대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쩌면 영계소문은 이 패배조차 거대한 전술의 일부로 이용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적이 고구려의 모든 힘이 빠졌다고 믿게 만드는 것, 그리하여 방심이라는 치명적인 독을 삼키게 만드는 것. 이제 무대 위에는 오직 안시성만이 외롭게 남아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10만 대군은 안시성을 완전히 포위했고 토사는 거의 완성되어 성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운명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고구려의 패배를 점치던 그 순간 영계소문은 마침내 자신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주필산 전투에도 내보내지 않았던 고구려 최후의 보루이자 그가 직접 조련한 비밀병기. 온몸을 검은 강철로 감싼 5,000명의 전사들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병이 아니었습니다. 말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살인병기, 계마무사. 영계소문은 이들에게 단 하나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라. 가서 자만에 빠진 저들의 심정에 공포를 심어주어라. 우리는 숫자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죽음으로 싸운다. 15만 대군이 무너진 자리에 이제 겨우 5,000명의 병력이 투입된다는 것은 자살행위처럼 보였습니다. 10만 대 5,000, 20배가 넘는 병력 차이. 하지만 영계소문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잘 베려진 송곳 하나가 거대한 자루를 뚫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과연 영계소문은 이 5,000의 병력으로 10만 대군의 바다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주필산의 패배로 바다까지 떨어진 고구려의 사기를 뒤집을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주필산 전투의 패배는 고구려에게 있어 단순한 전력 손실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상식을 의미했습니다. 고구려가 자랑하던 15만 대군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목격한 백성들과 병사들 사이에는 깊은 침묵과 패배감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제 누구도 승리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당나라 10만 대군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안시성 앞바다를 메웠고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밤이면 당나라 진영에서 피어올리는 수만 개의 횃불이 유동의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고 승리에 취한 당나라 병사들의 함사들의 함성은 성벽 너머 고구려 병사들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성의 깊은 밀실 대망리지 영계소문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15만 대군의 패배를 보고받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냉혹하게 말하자면 그에게 15만 군대는 적의 예봉을 무디게 하고 시간을 벌어주는 거대한 방패였을지도 모릅니다. 방패가 부서졌으니 이제는 칼을 뽑을 차례였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진짜 칼날.
바로 5천 명의 계마무사였습니다. 이 5천 명의 정예병은 단순히 말을 탄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구려 철제련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말의 얼굴부터 꼬리까지, 그리고 기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틈 하나 없이 정교한 강철 비늘갑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화살이 튕겨나가고 일반적인 창으로는 흠집조차 낼 수 없는 이들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강철 성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영계소문은 이들을 산발할 때 단 하나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자. 그들은 가족과의 연을 끊고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며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냈습니다. 눈을 가리고 절벽을 달리고 며칠 밤낮을 말 위에서 먹고 자며 오직 돌격이라는 본능만을 남긴 인간 병기들. 그들은 명령이 떨어지면 지옥 불속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계서문은 지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만 대군이라. 덩치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급소가 많다는 뜻이다. 당나라 군대는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주필산의 대승 이후 그들은 고구려군을 오합지졸로 여기며 경계태세를 늦췄습니다. 갑옷을 벗고 술을 마시며 곧 있을 평양성 입성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계소문이 노린 틈이었습니다. 정면 대결로는 10만 대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10만 대군을 지휘하는 머리 혹은 그들의 심장을 찌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거인도 발뒤꿈치를 찔리면 쓰러지는 법. 연계소문은 이 5천 명의 강철 부대를 단순한 방어용이 아닌 적의 허를 찌르는 충격군으로 사용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계마무사 부대장에게 은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고구려의 마지막 화살이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적진의 가장 깊은 곳, 그들의 심장이 뛰는 곳을 들이받아라. 승리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저들의 뼛속 깊이 공포를 심어주어라. 고구려가 아직 살아있음을 저들의 피로 증명해라. 그것은 사실상의 자살특공 명령이었습니다. 5천 명으로 10만 명의 진영에 뛰어든다는 것은 넓은 바다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이 무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대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결기가 사려 있었습니다. 출격의 날, 날씨조차 고구려의 편인 듯 짙은 안개가 요동벌판을 뒤덮었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 5,000기의 계마무사들이 안시성 북쪽의 비밀 통로를 통해 소리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말들의 입에는 재갈을 물려 울음소리를 막았고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를 줄이기 위해 틈새마다 천을 덧대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말이 움직이는데도 들리는 것은 오직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마치 저승에서 올라온 유령군단처럼 그들은 어둠을 틈타 당나라 진영의 측면을 향해 은밀하게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노린 곳은 당나라 군대의 주력이 주둔한 본진과 보급부대 사이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이곳이 끊어지면 10만 대군은 머리와 꼬리가 분리된 뱀처럼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고 안개가 걷히면 자신들은 적의 바다 한가운데 고립될 것임을, 살아서 돌아갈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5천 명의 전사들이 품은 살그물은 차가운 요동의 밤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 멀리 당나라 군대의 미를 가다는 덤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 멀리 당나라문 소나고기 한시가 짐은 살기 언덤을,
저 멀리 당남을 사라고 깊다 총도를 둥다르 엽석기에 멍지면 정은 짐정 저이서의 시피가 방하라는 동사가 불 헛집이다. 저 멀리 당나라 붕괴 전장은 함경은 도미 비롱도 같습니다. 저 멀리 당나라 문을 보디 주미 비로 맞입니다. 지금 사란 지금 바라물을 초나처가가 의고집니다. 이 5,000명의 전사들이 품은 살기라말. 차짐 서지면 늘고가 종벼 이렁은 기거만한 모들 지론 그가 뭐도 있습니다. 짐원 시민다 정달한 긍정을 러고 그들이 남지면 점함인 범은 함드고 말을 문 보내볼심이다 심다고 들고 왔습니다. 성대구를 정문 전담은 동공들 너게 카드만 진거 그르십니다. 이동다든들의 이 5,000명의 전사들이 품은 살기담을 차가구이 지금 사란 창자루를 준의 경종은 맞답니다. 모리다는 죽은 것입니다. 정도금이다 모디를 주건처럼 있습니다. 정동독에도 머디보금에서 탐별을 다개건 한결은도가 심으다 홀라는 구딤지연 차랜다라십니다. 최근 당나라 근대 추동계 구리범이 선하가 된들을 지금철은 지동국의 근든 시펑이라고 해도 콤이 빌어맞입니다. 지금 불현된 정국을 도하며 만노되십니다. 지금저러 보급부대 준현 주명고리러 가시면 그러가십니다. 이 5,000명의 전사들이 품은 살기람을 지금 시피가 자는 등건 가장하 증거거된들을 10만 대군은 머리와 꼬리가 분리된 뱀처럼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알고 있었어 놨습니다. 날이 밝고 안개가 걷히면 이 5,000명의 전사들이 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5,000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 멀리 당나라 진영에서는 병사들의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을 노리는 5,000개의 칼날이 바로 턱 밑까지 다가왔다는 사실을. 산등성이를 넘자 드디어 당나라 대군의 진영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천막대,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순찰병들의 횃불. 개마무사 부대장은 투구의 명갑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철컥. 명갑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는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지웠습니다. 이제 그는 파괴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높이 쳐들었던 창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적진을 향해 기울였습니다. 공격 신호였습니다. 아직 함성은 없었습니다. 폭풍은 고요하게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말들은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린 듯 뒷다리에 힘을 주며 땅을 파고들었습니다. 역사를 뒤흔들, 그리고 당태종 이세민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을 선사할 검은 돌격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5,000대 10만. 이 말도 안 되는 숫자 싸움이 어떻게 전설이 되었는지 그 처절하고도 장엄한 충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강철의 유령들은 10만 대군의 벽을 뚫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당나라 진영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새벽이 오기 직전,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 요동의 대지는 기묘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당나라 진영을 감싸고 있던 짙은 안개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고 보초뱀들은 그저 희미한 횃불빛의 의지에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땅바닥에 놓아둔 물그릇의 수면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파동이었지만 순식간에 그 떨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먼 곳에서 들려오던 낮은 웅웅거림은 점차 거대한 천둥 소리로 변해 고막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인가? 당나라 병사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보는 순간 안개 속에서 검은 형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었습니다. 5,000명의 개마무사. 연개 소문이 벼려낸 강철의 파도가 당나라 진영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그 충돌의 소리는 전쟁터의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쇠망치로 유리벽을 내리치는 듯한 파괴적이고 압도적인 굉음이었습니다. 당나라 군대의 최전방 방어선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방패를 든 보병들이 황급히 대열을 갖추려 했지만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중장기병의 돌격 에너지를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말과 기수가 온몸을 강철로 두른 이 괴물들은 당나라 병사들의 방패를 종이장처럼 찢어발기고 진영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보통의 기병이라면 창숲을 만나 주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마무사는 달랐습니다. 당나라 궁수들이 황급히 화살을 날렸지만 그 화살들은 개마무사의 갑옷에 맞고 힘없이 튕겨나갔습니다. 마치 바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창병들이 긴 창을 찔러 넣어도 미끄러운 비늘 갑옷의 표면을 타고 흘러내리거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창대가 부러져 나갔습니다. 당나라 병사들의 눈에 비친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 차가운 철가면을 쓴 불사신들이었습니다. 막아라! 대열을 유지하라! 당나라 장교들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그 외침은 말발굽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5,000기의 개마무사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의 진영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쟁기질을 하듯 당나라 군대의 허리를 갈고 지나갔습니다. 선두가 뚫리자 공포는 전염병보다 빠르게 후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가장 큰 무기는 혼란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자욱한 안개 속에서 당나라 군대는 적의 규모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고구려의 대군이다! 10만 대군이 기습했다! 누군가의 겁에 질린 외침이 병사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실은 단 5,000명에 불과했지만 당나라 군대가 느끼기에는 사방 천지에서 적이 쏟아져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다 깬 병사들은 허둥지둥 무기를 찾았지만 이미 텐트 밖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피하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나라 병사들끼리 서로 엉키고 넘어지며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개소문이 노린 도미노 효과였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이 머무는 본진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방에서 급박한 전령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우익이 무너졌습니다. 후방 보급부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세민은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갑옷을 걸쳤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그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식의 기습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고구려군은 주필산에서 괴멸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맹수가 목덜미를 물어뜯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호위 부대를 집결시키고 전열을 정비하려 했지만 이미 통제력을 잃은 10만 대군은 거대한 덩치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병력이 좁은 공간에 몰려 있었고 한쪽이 무너지자 그 여파로 다른 부대까지 도망칠 곳을 잃고 서로를 짓밟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개마무사들은 이 혼란을 철저히 즐겼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뭉쳐있는 적을 타격하고 적이 반격하려 하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가 다시 약한 고리를 찾아 들이닥쳤습니다. 치고 빠지기가 아닌 뚫고 지나가기 전술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부서진 마차와 찢겨진 깃발, 그리고 전의를 상실한 패잔병들만이 남았습니다. 안시성 성벽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양만춘과 고구려 병사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전율했습니다. 거대하고 단단해 보였던 당나라의 포위망이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용이
당나라 진영을 휘젓고 다니는 듯 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병사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함성을 질렀습니다. 와! 고구려 만세! 그 함성은 당나라 군대의 공포심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안팎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에 당나라 군대는 자신들이 완전히 포위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먼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 전장의 참상이 드러났습니다. 당나라 군대의 진영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텐트가 불타고 있었고 보급품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당나라 군대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천하무적이라 자부하던 그들이 고작 5,000명의 기병에게 유린당했다는 사실은 병사들의 사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연개소문의 5,000개 마무사는 해가 뜨자 마치 신기루처럼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전투를 지속하지 않았습니다.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공포를 심어준 뒤 유유히 전장을 이탈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이세민은 엉망이 된 진영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처음으로 느끼는 서늘한 공포가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전쟁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 어쩌면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의 전략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물리적인 타격보다 더 무서운 것, 바로 인간의 원초적인 공포심을 자극하는 심리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철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 기괴하고 섬뜩한 소리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당나라 군대를 미치게 만든 그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세민은 무너진 군대를 어떻게 추스리려 했을까요? 개마무사의 철갑 기병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당나라 진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물리적인 타격은 멈췄지만 병사들의 가슴속에 새겨진 공포는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연개소문이 노린 것은 단순한 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을 건드리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패배는 칼에 찔렸을 때가 아니라 마음이 꺾였을 때 찾아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율 돋는 심리전의 실체와 당나라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리는 충격적인 반전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역사 속 숨겨진 전술의 묘미를 놓치지 마세요. 개마무사 부대가 안개 속으로 사라진 후 당나라 군대는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풀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려도 병사들은 화들짝 놀라 무기를 잡았고 밤새도록 적습이다 라는 헛소리가 진영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세민은 병사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이미 공포라는 독은 10만 대군의 핏줄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요동의 밤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휘잉, 삐.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구슬프고 때로는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섬뜩한 소리였습니다. 연개소문은 심리전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고구려 병사들에게 특수 제작한 피리와 뿔나파를 나누어 주었고 연을 띄어 바람을 이용해 소리를 증폭시켰습니다. 산골짜기를 타고 메아리치는 이 소리는 마치 수만 명의 원혼이 곡을 하는 듯한 귀곡성이 되어 당나라 진영을 덮쳤습니다. 당나라 병사들은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그 얼굴 없는 강철 기병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들리는가?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 땅의 귀신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고구려군은 사람이 아니라 마법을 부리는 요괴라는 소문, 연개 소문이 흑마술을 부려 죽은 병사들을 되살려낸다는 헛소문까지 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는 보이는 적보다 100배는 더 무서운 법입니다. 당나라 군대는 잠을 잘 수도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경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실처럼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에게 닥친 재앙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세민에게는 안시성을 함락시킬 최후의 수단, 바로 토상이 장나라 군대는 지난 수십일간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 안시성 성벽보다 높은 흑산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 산이 완성되어 성벽을 내려다보는 순간 안시성은 함락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토사는 당나라 군대의 자존심이자 이 지옥 같은 요동을 벗어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고구려의 편이었습니다. 혹은 이 또한 연개소문과 안시성주 양만춘의 치밀한 계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간 쏟아진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쌓아 올린 포산의 무게를 지탱하던 축대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구구구구궁.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굉음과 함께 공들여 쌓은 토산의 한쪽 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었고 그 충격은 지진처럼 전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토산이 무너지며 안시성 성벽 쪽으로 기울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안시성의 성문이 열리고 수백 명의 고구려 결사대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무너진 토산을 기어올라 순식간에 정상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깃발을 꽂고 횃불을 휘두르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안시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고구려 만세. 당나라 병사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들이 피땀 흘려 쌓은 산이 한순간에 적의 요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토산을 뺏겠다는 것은 단순히 전략적 요충지를 잃은 것을 넘어 당나라 군대의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밤새 들려오는 귀신피리 소리에 시달리던 병사들에게 눈앞에서 무너진 토산은 하늘이 당나라를 버렸다는 확실한 징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세민은 무너진 토산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눈에는 깊은 당혹감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하여 토산을 되찾으라 명령했지만 이미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병사들은 움직임이 둔했습니다. 반면 토산을 차지한 고구려군은 위에서 아래로 화살을 쏘아대며 철벽 방어를 펼쳤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당나라 장수들은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병사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철수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서 물러나면 폐하의 위신은 땅에 떨어진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 지휘부는 분열되었고 이세민은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평양성에서 그리고 전장의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던 연개소문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의 마음이 무너졌다. 이제 남은 것은 자연이 주는 선물뿐이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년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훨씬 매섭게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찬 공기. 그것은 고구려인들에게는 익숙한 친구였지만 따뜻한 중원에서 온 당나라 병사들에게는 가장 잔혹한 사신임이 될 것이었습니다.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진 10만 대군에게 닥쳐올 혹독한 겨울의 재앙, 그리고 연개소문이 준비한 두 번째 전략적 타격. 과연 이세민은 이 얼음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눈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병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공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찾아와 갑옷 틈새를 파고들며 생명을 갉아먹는 존재로부터 시작됩니다. 연개소문이 준비한 전략의 정점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대자연의 섭리,
바로 천시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요동에 발을 들였을 때 그는 자신이 고구려의 군대와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해야 했던 진짜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세민조차 무릎 꿇게 만든 고구려의 두 번째 장군이 누구인지, 그 처절했던 자연과의 사투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역사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645년 음력 9월, 요동의 하늘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원의 가을은 이제 막 깊어가는 시기였지만 북방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예년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잔혹하게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살을 내는 듯한 냉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요동 벌판의 풀들은 하얗게 서리가 내리며 말라 비틀어졌고, 밤이 되면 기온은 급격히 떨어져 물통의 물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당나라 병사들은 대부분 기후가 온화한 중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온 옷은 요동의 매섭고 습한 추위를 견디기에는 턱없이 얇았습니다. 반면 고구려군은 이 추위에 익숙했습니다. 그들에게 겨울은 견뎌야 할 고난이 아니라 침략자들을 몰아내는 든든한 아군이었습니다. 영계소문은 이 시점을 정확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냥의 방식이 바뀐다. 뭉치지 말고 흩어져라. 굶주린 늑대처럼 적의 숨통을 물어뜯어라. 영계소문은 5,000명의 계마무사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동안 적의 본진을 타격하며 충격을 주었던 망치의 역할에서 이제는 적의 성발을 묶고 피를 말리는 올가미의 역할로 전환한 것입니다. 5,000기의 기병대는 소규모 부대로 나뉘어 당나라 군대의 후방으로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보급로였습니다. 10만 대군이 움직이려면 하루에도 산더미 같은 식량이 필요합니다. 요동의 추위가 닥치면서 당나라 군대의 식량 소비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청야 전술로 인해 현지 조달은 불가능했고 모든 식량은 멀리 후방에서 수송해 와야 했습니다. 영계소문의 기병대는 바로 이 길고 가느다란 생명선을 노렸습니다. 낮에는 안개 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유령처럼 나타나 식량 수송 마차를 습격했습니다. 쌀가마니를 불태우고 수레바퀴를 부수고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당나라 호위병들이 쫓아가려 해도 지리에 밝은 고구려 기병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보급이 끊기자 당나라 진영에는 굶주림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만나면 인간의 존엄성은 무너집니다. 당나라 진영에서는 끔찍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동상에 걸려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내는 병사들이 속출했고, 땔감이 부족해 마차를 부수고 창자루를 태워 불을 지폈습니다. 말들조차 추위와 굶주림에 쓰러져 갔고, 병사들은 죽은 말의 고기를 뜯으며 연명했습니다. 천하무적을 자랑하던 당나라군의 규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생존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안시성 성벽 위에서 고구려 병사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가죽옷을 입고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적들이 서서히 얼어 죽어가는 모습을 냉정하게 관찰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법, 그것이 바로 고구려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세민은 막사 안에서 화로를 끌어안고 있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이 이 차가운 요동벌판에서 얼어붙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안시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토사는 무너졌으며 병사들은 병들고 지쳐갔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것은 자신이 시간을 놓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늘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 천자로서의 권위가 부정당하는 느낌은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장수들이 이세민의 막살에 찾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흙빛이었습니다. 폐하,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말들은 얼어 죽고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이제 곧 큰 눈이 내릴 것입니다. 눈이 길을 막으면 우리는 여기서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철수.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천하를 정복한 황제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등을 돌리라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세민은 지도 위 평영성의 위치를 한참이나 노려보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던 그곳이 이제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감정에 치우쳐 10만 대군을 몰살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을 돌려라. 회군한다. 결국 당 태종 이세민은 고구려 정복의 꿈을 접고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후퇴하는 적의 등을 보이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영계소문은 당나라 군대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하자마자 다시 한번 눈을 번뜩였습니다. 적은 상처 입은 짐승이다. 쫓기 시작하면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밟고 넘어질 것이다. 그들을 요동의 늪으로 몰아넣어더라. 이제 단순한 방어가 아닌 처절한 추격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5,000기의 계마무사들은 다시 대열을 정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숨어서 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적의 뒤를 쫓아 지옥 끝까지 몰아붙이는 사냥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군대가 돌아가야 할 길목에는 요동의 악몽이라 불리는 거대한 늪지대 요디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흙과 얼음이 뒤섞인 그곳은 한번 발을 들이면 나올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패주하며 겪게 될 비극적인 운명, 그리고 그들을 늪으로 몰아넣는 영계소문의 마지막 몰이사냥. 이세민은 과연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제국의 군대가 이제는 가장 비참한 행렬이 되어 요동의 대지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645년 10월 안시성 앞에서 무릎 꿇은 당 태종 이세민은 결국 전군의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힘없고 초라한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정한 지옥은 성벽 앞의 전투가 아니라 돌아가는 길 위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계 최강 당나라 군대가 겪어야 했던 처절한 생존기와 그들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인 고구려의 집요한 추격전. 그 숨막히는 역사의 현장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잊혀진 역사를 깨웁니다.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당나라 10만 배군에게 남은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영계소문은 그들에게 자비로운 귀향길을 허락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안시성 성로에서 철수하는 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평탄한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요동의 서쪽 200리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늪지대, 바로 요택이었습니다. 영계소문은 5,000기의 계마무사들에게 마지막 사냥 명령을 내렸습니다. 테러를 차단하되 완전히 막지는 마라. 그들을 요택으로 몰아넣어라. 칼을 휘두를 필요도 없다. 늪과 추위가 우리 대신 칼을 들어줄 것이다. 고구려의 기병대는 당나라 군대의 후미를 바짝 쫓았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양떼를 모는 목양견처럼 당나라 군대가 편안한 길로 빠지려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위협 사격을 가하고 방향을 틀도록 강요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당나라 군대는 고구려군을 피해 더 서쪽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절망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요택. 그곳은 여름에는 질퍽한 진흙탕이 되어 발을 묶고 겨울이 되면 날카로운 얼음과 살을 파고드는 진흙이 뒤엉킨 동토 지옥으로 변하는 곳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때이른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야는 하얗게 가려졌고 발밑은 검은 진흙 구덩이였습니다. 10만 대군의 햇열이 요택에 들어서자마자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수레바퀴는 진흙 속에 깊이 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량을 실은 마차들이 줄줄이 멈춰섰고 그것을 빼내려던 병사들과 말들이 엉겨붙어 아비규환이 벌어졌습니다. 무거운 갑옷은 이제 생존을 위협하는 짐이 되었습니다. 진흙에 발이 빠진 병사가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갔고 뒤따라오던 병사들은 멈추지 못하고 앞사람을 밟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멈추지 마라! 멈추면 죽는다! 장교들의 고함 소리가 눈보라 속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고구려의 개마무사들이 내뿜는 서늘한 살기가 등벌미를 찔러왔습니다. 고구려군은 멀리서 북을 치고 꽹과리를 울리며 당나라 군대의 심리를 압박했습니다. 둥, 둥, 둥. 그 북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당나라 병사들은 이성을 잃고 앞다투어 도망치려 했지만 그럴수록 유택의 늪은 그들을 더욱 깊이 삼켰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조차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황제의 수레마저 진흙탕에 빠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었던 그가 말에서 내려 진흙투성이가 된 채 병사들과 함께 수레를 밀어야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나라 군대는 늪을 건너기 위해 갈대와 땔감을 베어다가 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죽은 말, 버려진 장비, 심지어는 먼저 쓰러져 영원히 잠든 동료들의 흔적위를 밟고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패배와 절망으로 다져진 처참한 흔적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의 전략은 잔혹하리만큼 완벽했습니다. 위사필궐, 포위하되 반드시 한쪽 틈을 열어준다는 병법의 원칙을 그는 역이용했습니다. 테로가 완전히 막히면 적은 죽기 살기로 덤벼들지만 도망칠 구멍이 보이면 오직 도망칠 생각만 하게 됩니다. 연개소문은 유택이라는 죽음의 구멍을 열어두었고 당나라 군대는 살기 위해 스스로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5,000기의 개마무사들은 요택의 가장자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굳이 늪에 들어가 칼을 섞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연히 그리고 적들의 공포심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간혹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뒤처진 부대가 있으면 고구려의 화살이 비오듯 쏟아져 그들의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밤이 되자 기온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진흙에 젖은 옷이 얼어붙어 갑옷처럼 딱딱해졌습니다. 하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병사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고 눈이 내려 그들의 몸을 하얗게 덮어주었습니다. 요동의 바람 소리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누구도 손을 내밀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며칠간의 사투 끝에 당나라 군대의 선두가 요택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황금색으로 빛나던 갑옷은 녹슬고 찌그러졌으며 깃발은 찢겨 진흙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발할 때 위풍당당하던 10만 대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저 유령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사와 군마 그리고 막대한 물자가 요택의 검은 늪 아래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이세민은 요하를 건너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어둠 속 요택 너머에서 고구려군의 횃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추포이자 침략자에게 보내는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는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위징 휘라 살아있었다면 나에게 이 걸음을 멈추게 했을 터인데. 평생 패배를 모르고 살았던 정복군주가 처음으로 뼈저린 후회를 토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전쟁은 끝났지만 역사에 남을 마지막 한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자인 당 패종과 승자인 고구려가 주고받은 기묘하고도 강렬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화살 한 발의 이야기. 과연 연개 소문은 도망치는 황제의 등 뒤로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은 후대에 어떤 교훈을 남기게 될까요? 10만 대군의 함성은 사라지고 요동 벌판에는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천하를 손에 쥐었던 당 태종 이세민. 그가 마지막으로 안시성을 뒤로하고 발길을 돌리던 그 순간, 역사는 믿기 힘든 전설 같은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십만 대군의 격돌보다 더 강렬하게 거대한 제국의 자존심을 단 한 번에 꿰뚫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당 태종이 요동 땅에 남기고 간 것은 단순한 패배였을까요? 아니면 씻을 수 없는 공포였을까요? 신화가 되어버린 그날의 마지막 승부. 그 전율 돋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듣고 싶은 역사 속 영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645년 늦가을, 요동의 대지는 이미 겨울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요택의 진흙탕 지옥을 가까스로 빠져나온 당나라 군대의 행렬은 처참했습니다. 비단 깃발은 찢겨 진흙에 뒹굴었고 황금빛 갑옷은 녹슬고 찌그러져 더 이상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패잔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자연재해를 만나 모든 것을 잃은 피난민의 행렬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서는 여전히 고구려군의 북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병사들은 바람 소리만 들려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힐끔거렸습니다. 이 비극적인 철수작전의 가장 끝자락, 당 태종 이세민은 무거운 마음으로 말에 올랐습니다. 그는 평생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적을 무릎 꿇린 정복군주였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이 동쪽의 작은 나라는 그가 알던 세상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안시성의 성벽은 그 어떤 공성무기로도 뚫을 수 없었고 연개소문의 전략은 그 어떤 병법서에도 나오지 않는 변칙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사와 민담은 이날의 철수를 더욱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이세민이 마지막으로 안시성을 올려다보던 그 순간, 성루 높은 곳에서 누군가가 활시위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이름, 바로 안시성주 양만춘이었습니다. 혹은 그 이름이 누구였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화살은 고구려의 모든 백성, 그리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던 5천 개마무사의 의지가 응축된 분노의 화살이었기 때문입니다. 퓨, 퍽. 날카로운 파열음이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당나라군의 한가운데서 외마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당 태종의 눈 혹은 그가 쓴 투구의 미간이를 가격했습니다.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 불리며 불패의 신화를 써내려가던 황제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말 위에서 휘청거렸습니다. 붉은 선열이 황룡포를 적시는 그 순간, 당나라 10만 대군이 믿고 있던 황제의 무적심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병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신이라 믿었던 존재가 인간의 화살에 상처 입고 피를 흘리는 모습은 그들에게 요택의 진흙탕보다 더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호위병들이 황급히 방패로 황제를 에워쌌지만 이미 땅에 떨어진 사기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성벽 위에서는 고구려 병사들의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고
당나라 군대는 그 소리에 쫓겨 도망치듯 말머리를 돌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멀리 떨어진 언덕 위에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대망리지 연개소문. 그의 곁에는 여전히 5천 명의 계마무사들이 강철 갑옷을 입은 채 석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당나라 군대의 꼬리를 물고 늘어져 더 많은 적을 베어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은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피 흘리며 도망가는 황제의 뒷모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부관이 물었습니다. 대망리제, 지금 추격하면 황제의 목을 벨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멈추십니까? 연개소문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복수는 살아서 평생 이 공포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들은 돌아가서 고구려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몸서리치게 될 것이다. 그 두려움이 바로 우리의 국경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성벽이 될 것이다. 그것은 사륙보다 더 잔인하고 냉철한 전략이었습니다. 살아 돌아간 당나라 병사들은 고구려에서의 지옥 같았던 경험을 중원 전역에 퍼뜨릴 것입니다. 동쪽에는 귀신이 산다. 고구려의 기병은 죽지 않는다. 이 소문들은 당나라가 다시는 고구려를 쉽게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족쇄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세민은 고통과 치욕 속에서 요하를 건넜습니다. 다리가 없어 병사들은 등짐을 지고 얼음장 같은 강물에 뛰어들어야 했고 수많은 이들이 강을 건너다 물살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강 건너편에 도착한 이세민은 뒤를 돌아보며 탄식했습니다. 위증이 살아있었다면 나에게 이 걸음을 멈추게 했을 터인데 내 평생 가장 큰 실수는 요동의 흙을 밟은 것이다. 천하를 통일하고 돌궐을 정복하며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던 당태종이 생애 처음으로 뱉어낸 후회였습니다. 그의 눈에 박힌 혹은 스친 화살의 상처는 아물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자존심에 새겨진 고구려라는 이름의 상처는 죽는 날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실제로 그는 유언으로 다시는 고구려를 침공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당나라 군대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요동 벌판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연개소문은 그제야 투구를 벗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5천의 병사로 10만 대군을 막아낸 기적. 그것은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 지형의 활용, 적의 심리를 꿰뚫는 통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가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안시성 성주 양만춘이 성문을 열고 나와 연개소문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영웅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지켜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눈빛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빛나는 전공을 세운 5천 명의 계마무사들.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는 승리한 왕과 장군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그 승리를 위해 피 흘린 병사들의 이야기는 잊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보려 합니다. 전쟁의 포연이 거친 요동 벌판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십만 대군의 함성과 말발굽 소리로 진동하던 그곳은 이제 차가운 바람만이 스쳐 지나가는 공허의 땅이 되었습니다. 당나라 군대가 버리고 간 깃발들은 주인 잃은 채 나부꼈고 진흙 속에 박힌 수레바퀴들은 그 처절했던 탈출의 기억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10만 대군을 상대로 거둔 기적 같은 승리. 그러나
승자들은 환호하며 축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투구를 벗고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적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승리의 진짜 이유,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5천 전사들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이 위대한 유산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역사가는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5천 명이 10만 대군을 이길 수 있었는가? 수치상으로만 보면 1당 20의 싸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계소문의 승리는 우연이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공학적 승리이자 고구려라는 나라가 가진 총체적 역량의 결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압도적인 기술력이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동아시아 최고의 철 재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마무사들이 입었던 찰 갑옷은 당나라의 무기로는 뚫을 수 없는 절대 방어막이었습니다. 말의 다리까지 감싼 마관은 기동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당나라 군대가 천으로 된 옷이나 가죽 갑옷을 입고 추위에 떨 때 고구려군은 강철이라는 두 번째 피부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의 대장장이들이 흘린 땀방울이 전장에서 병사들의 피를 대신한 것입니다. 기술이 곧 생명임을 영계소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형과 기후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영계소문은 10만 대군과 정면으로 힘겨루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을 안시성이라는 거대한 모루 위에 올려놓고 요택이라는 늪지대로 유인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동장군이라 불리는 혹독한 추위를 아군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고구려군과 싸우기 전에 이미 요동의 대자연과 싸우다 지쳐버렸습니다. 영계소문에게 요동의 산천초목은 모두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과 기술을 완성한 것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5천 명의 게마무사들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들의 행방에 대해서는 묘하게도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승전 후 농공행상을 통해 벼슬을 받거나 화려한 개선행진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나라 군대가 완전히 물러간 것을 확인한 그날 밤 5천 명의 전사들은 안시성 앞 들판에 모여 조용한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산화한 동료들을 위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빼앗아야 했던 적군들을 위한 위령제였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피와 흙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투구 아래 빛나는 눈동자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영계소문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하라. 너희는 나라를 구한 영웅들이다. 하지만 부대장은 투구를 벗어 옆구리에 끼고 정중히 답했습니다. 저희는 영웅이 되기 위해 칼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고향의 늙은 어머니가 편히 잠들 수 있기를, 내 아이들이 남의 나라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적이 물러갔으니 저희는 다시 그림자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은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수호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들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군가는 다시 밭을 가는 농부로, 누군가는 쇠를 두드리는 대장장이로, 누군가는 국경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강철 갑옷은 깊은 창고 속에 봉인되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타오르던 불꽃은 꺼지지 않고 고구려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마무사가 단순한 군사 조직을 넘어 고구려의 혼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전투가 남긴 유산은 국경 너머 적국인 당나라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돌아간 당태종 이세민은
죽는 순간까지 요동의 악몽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후대 황제들에게 고구려와는 섣불리 전쟁을 하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습니다. 천하를 호렴하던 대제국이 동쪽의 작은 나라를 두려운 존재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5천 명의 그림자가 심어준 공포는 수십만 대군보다 더 강력한 외교적 방패가 되어 수십 년간 고구려의 평화를 지켜주었습니다. 또한 이 전투는 당시 주변국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원의 황제군도 고구려를 꺾지 못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신라와 백제, 그리고 바다 건너 외국까지 고구려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고,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맹주로서의 자존심을 확고히 했습니다. 영계소문은 평양성으로 돌아와 다시 정무를 보았지만 그의 집무실 한 구석에는 언제나 낡은 투구 하나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가끔 그 투구를 어루만지며 이름 없이 사라져간 강철의 전사들을 추억했을 것입니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어떤 강대국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고구려의 자주성이었습니다. 강철의 유령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숫자가 힘의 전부가 아님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최신식 갑옷도 날카로운 창도 아닌 지키고자 하는 자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10부작 대서사시의 마지막 장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전투를 통해 오늘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1400년 전 요동 벌판을 달렸던 그들의 뜨거운 피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역사는 종종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능성 1%와 절망 99%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가? 수학적으로는 당연히 절망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1400년 전 요동의 거친 벌판에서 고구려의 전사들은 온몸으로 그 계산이 틀렸음을 증명해냈습니다. 5000대 10만. 그것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결코 부서지지 않았던 바위의 이야기이자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무력하게 만든 인간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 대서사시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진정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영광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강철 전사들의 마지막 메시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장엄한 역사의 끝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잊혀진 역사를 다시 숨쉬게 만듭니다.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 그리고 그 판세를 뒤집은 영계소문과 5000개 마무사의 활약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었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그때 고구려가 무너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나라의 거대했던 팽창 욕구는 요동을 넘어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켰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 그리고 우리라는 정체성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요동 벌판을 달렸던 5000명의 전사들은 단순히 성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지켜낸 수호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금이 큼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나라는 거대했고 풍요로웠으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면 고구려는 척박했고 늘 위협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계소문은 그 부족함을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가 가진 강점, 즉 뛰어난 철 재련 기술과 험준한 지형,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무정신을 극대화했습니다. 덩치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강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강점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지혜와 용기에서 나옵니다. 이 전투는 또한 리더십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영계소문은 역사적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권력욕에 눈먼 독재자라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그가 보여준 리더십은 부인할 수 없는 영웅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우유부단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구걸하면 노예가 되지만 전쟁을 준비하면 평화를 얻는다는 냉혹한 진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장 앞장서서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진정한 리더란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만드는 사람임을 그는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름 없이 사라져간 5,000개 마무사들. 그들이 보여준 꺾이지 않는 마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들은 슈퍼히어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으며 따뜻한 밥 한 끼와 가족의 품을 그리워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안위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강철 갑옷보다 더 단단했던 것은 바로 내 소중한 것들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뜨거운 의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1400년 전과는 다른 종류의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총칼은 사라졌지만 경제적 위기, 치열한 경쟁, 불확실한 미래라는 보이지 않는 10만 대군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거대해 보이고 나 자신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혈관 속에는 그날 요동벌판을 질주하며 대제국의 군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개마무사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침략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무릎 꿇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 민족의 후예입니다. 한강의 기적, IMF 극복, 그리고 전 세계를 매료시킨 문화의 힘까지. 이 모든 현대의 성취들은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위기에 강한 유전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저력이 발현된 결과입니다. 5,000년의 역사가 증명하듯 우리는 시련이 닥칠수록 더 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영계소문이 남긴 승리의 유산은 박물관의 유물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땀방울 속에,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의 눈빛 속에 그 정신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0만 대군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칼을 뽑았던 그 기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주한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뚫고 나갈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위대한 승리자들의 자랑스러운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행동하는 자의 것입니다. 1400년 전의 그날처럼 오늘 당신의 삶이라는 전장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영계 시리즈를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면, 그리고 또 다른 역사 속 위대한 승리의 순간들을 계속 만나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힘차게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리즈에서는 또 어떤 불가능한 전투와 영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역사 속 전투나 인물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역사를 만듭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에게는 빛나는 미래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전율 돋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